고성국 칼럼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지자. 여성가족부가 소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감시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우리 쪽 간사, 국민의힘 간사가 정경희 의원입니다. 정경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정경희 의원은 3천억짜리 납부끄러운 국제망신이라는 생채기를 남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 정경희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158개국 4만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매립공사에만 1,876억 원, 사업비 1,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준비 과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면서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주장합니다. 첫째,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원인의 첫째 이유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이었다. 새만금의 갯벌을 매립해서 야영장을 하겠다고 한 순간 잼버리 대회는 망했다. 진흙탕 잼버리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전라북도는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서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의 새만금 부지를 여럿 놔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매립도 하지 않은 생갯벌, 하소면 해창갯벌, 이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밀어붙인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잼버리 대회를 핑계 좋게 볼모로 잡고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고 그 새만금을 앞세워서 예산 여기저기 끌어당겨서 결국은 새만금 갯벌 매립 작업을 한 것이다. 2017년 11월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도 의원들은 SOC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고 떠들어댔다. 잼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새만금 SOC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명분으로 잼버리를 유치한 것이다 라고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떠들어댔다. 공개적으로 떠들어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그랬다. 또 새만금 위원장이었던 이낙연이도 농지기금을 써서라도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잼버리 대회하고 그 다음에 관광 레저지구로 다시 돌리는 방안도 있다 라고 이 편법에 앞장섰다. 결국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 이낙연을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 레저 용지였던 이것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썼고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나 되는 1,846억 원을 썼다. 배보다 배꼽이 컸다. 부지와 관련된 사업 부실 준비는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에 이미 드러났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아예 2020년이 없었다. 1,846억 원이나 들여서 겨우 메운 야영지가 애초부터 물대서 농사 짓기 위해 만든 농업용 땅인데 배수가 될 리 있었겠는가. 야영장에 물이 차든 말든 땅이 꺼지든 말든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는 애초부터 잼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가 폭망하게 된 것이다. 잼버리 폭망 사태의 작전 세력은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한 부분입니다. 정경희 의원은 두 번째 의혹으로
잼버리를 명분 삼아 예산 유치하고 부실 집행한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라는 본질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조 원. 아니 그렇게나 많이? 살펴볼게요. 새만금 국제공항 총 사업비 8천만 원.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건설 추진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새만금 신항만 3조 2천억.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1조 9천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1천억. 이렇게 수천억 조 단위에 이르는 이 SOC 사업들을 다 잼버리 새만금 끼워 넣어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을 타냈다. 이 사업들 대부분은 잼버리가 끝나버린 지금까지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지로 되어 있다. 이들 사업이 잼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의 명확한 증거다. 그러니 잼버리를 팔아서 지역 예산이나 챙긴 종북 주사파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니 조직위원들이 외유성 출장만 반복하고 준비 부실로 잼버리 행사가 자초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중앙정부 끌어들여가지고 떠넘기고 다시 돈 벌리고 하는 몰염치가 계속됐던 것이다. 정경희 의원의 세 번째 문제 제기는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의 엉터리 예산관리와 집행입니다. 국회에서 잼버리 대회 예산을 증액을 아무리 해줘도 전라북도와 조직위 측 국회의 예산 집행 부진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다. 안 쓰니까 돈은 달라 그러고 안 쓰니까 왜 안 쓰냐고 국회에서 세 번이나 질책하고 지적했는데도 개무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집행을 집계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방만한 관리로 일관해서 이번 사달을 만들었다. 1920년, 2022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2020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여가부가 전라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20년에는 0%, 돈은 따내고 한 푼도 안 썼어. 2021년에는 39.1%, 2022년에는 42.1%. 이렇게 극도로 저조했다. 조직위원회 역시 2021년 회계연도에 여가부 보조금 집행률이 고작 32.3%. 여가부가 전라북도에도 지원하고 조직위원회에도 지원했는데 이 돈 달라고 그래서 지원을 했을 텐데 돈 달라고 해서 돈을 확보해놓고 안 썼다는 거예요. 집행률 0%라는 건 말이 됩니까? 이러니 준비가 제대로 됐을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네 번째로 정경희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영애 여가부 장관 시절인 2022년 3월 문재인이가 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사전 점검을 위한 프레잼버리 그리고 이번에 치른 본 행사를 각각 1년씩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예요. 지금 이대로 대회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1년씩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미 이때부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야 이대로 대회 진행하면 큰일 나겠다. 대회 진행 차질을 예견했으니까 1년씩 미뤄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회 운영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한테 있다고 덤탱이 씌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대회를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는 준비가 안 돼서 연기해달라고 하지를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프레 잼버리 못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에 잼버리 기반시설 공정률이 2022년 3월 문재인
이가 아직 대통령으로 있을 그때 잼버리 기반시설 공정률이 37%밖에 되지 않았다. 대회 1년 전에 기반시설 공정률이 37%니 아무리 뻔뻔한 종북주사파들이라도 야, 이대로는 대회 못 치러. 차라리 1년 연기를 요청하자. 라고 했다, 자기들끼리. 평창올림픽이 개최 1년 전에 공정률이 95%였다. 95%. 1년 전 공정률. 대회가 1년 남짓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반시설이 3분의 1밖에 완성되지 않자 스카우트 연맹에 코로나를 핑계로 대회를 미뤄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 특히 잼버리는 본대회 개최 1년 전에 프레잼버리 행사를 열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8월부터 했으면 작년 8월부터 열흘간 해보는 거예요. 사전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본대회 개최를 불과 2달 전에서야 미니 잼버리를 열고 1년 전에 해야 될 프레잼버리는 하지 않았다. 못했다. 아, 진흙밭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 바람에 미니 잼버리를 2달 전에 열어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고칠 상황이 안 됐다. 어쩔 수 없이 본대회를 강행했다. 프레잼버리만 제대로 했어도 어느 정도 문제점 파악하고 그때부터라도 중앙정부가 이번에 나서듯이 적극 나서서 어떻게든 이번과 같은 파행은 예방할 수 있었다. 정경희 의원이 지적하는 마지막 부분은 이것입니다.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의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달청의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72건의 계약 중 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 개발청에서 계약한 것 중에 188건, 총 공사 계약 건수 중에 69.1%, 117억 3,455만 원 상당의 경쟁 입찰 없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다. 수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외가 일상이었다. 수의 계약이 70% 가까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경희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회 전에 현장 실사를 나가고도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중앙정부 부처 그리고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정부를 막론하고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전라북도, 부안군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회 운영의 잘잘못을 엄격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 의원이 잼버리 상황 관련해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 제기와 또 윤석열 정부의 책임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목조목 잘 정리하고 분석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감사원 감사, 국회의 청문, 그리고 검찰의 수사, 모든 이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책임은 큰 책임대로 묻고 작은 책임은 작은 책임대로 그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보고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오늘은 78주년 광복절, 75주년 건국절입니다. 지난 광복절과 건국절을 돌아보면서 광복과 건국에 이르는 우리의 그 고통스러웠던 근현대 10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우리들의 영웅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하고 만주의 그 추운 광야에 쓰러져간 우리 선현들이 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빨치산을 토벌하다가 지산 어느 산자락에서 한라산의 어느 산기슭에서 쓰러져간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중부 동부전선 어느 산 골짜기에 묻혀 있는 10만여 명의 무명 용사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낯선 곳에 자유를 위해 총 들고 참전했다. 다 쓰러진 우리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탄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열사의 사막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들을 부양해 주신 우리 아버지들, 삼촌들이 계세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민주를 외치며 데모하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겼을 때 닫힌 문을 열고 우리를 숨겨준 종로통의 어느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또 투옥당해서 그 전과 때문에 평생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광화문 어느 거리에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과 싸움할 때 불쑥 제 주머니에 손을 넣으셔서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5장 그리고
배고프면 안 된다고 사탕 몇 알 넣어주시고 총총히 대중속으로 사라져 가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분들이, 우리 선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삼촌들이, 우리 형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생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해방과 독립의 영웅이요, 건국과 반공의 영웅이고, 근대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 영웅들이,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추억하는 78주년 광복절, 75주년 건국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전문을 제가 쭉 보면서 크게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독립운동은 왕정국가로 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독립운동은 언제 시작됐나? 그 독립운동은 국권을 빼앗긴 후에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권이 무너질 위기,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것은 1910년이지만 외교권, 군사권 빼앗긴 것은 1907년, 1905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라가 기울어져 곧 일본한테 먹힐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국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럼 그 운동들도 다 독립운동으로 그 범주에 넣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빼앗긴 1910년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종북주사파들이 계속해서 1919년 3월 1일을 얘기하는데 3월 1일 만세운동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여러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독립운동이었다고 하면 그 독립운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국을 위한 건국운동이 시작된 시점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건국운동이었던 독립운동이 시작된 시점이 1910년일 수도 있고 1913년일 수도 있고 1919년일 수도 있고 1926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특정해서 건국운동이 시작된 날을 건국절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작점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지만 언제 수태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의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수태된 지점을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수태고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태를 알리는 고지 알려줬다는 건데 루가복음서 1장 26절 38절 하나님이 사자인 대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회임을 알렸다. 이 예수님 빼놓고는 내 생명이 언제 수태가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됐는지는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시점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일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태어난 시점을 그래서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수태된 그 지점을 생일이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대통령의 경축사로 갑시다.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그런데 이 건국운동의 출발점을 특정한 날짜로 지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된 날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잖아요. 언제?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뭐 이종찬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 독립운동의 본질이 공산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성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독립운동은 결국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으로 귀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독립운동, 해방운동, 건국운동의 흐름이 수많은 지류를 통해서 쭉 모여서 최종적으로 왕정복고도 아니고 저 북한 공산당 체제도 아닌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 시점, 그게 1948년 8월 15일이고 그래서 건국절로 그날을 기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78주년, 건국절 75주년의 경축사를 통해서 바로 8월 15일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저는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이종찬 류의 이런저런 잡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어지는 대목인데요.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70년 동안에 드러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체제전쟁에서의 완성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광복과 건국과 반공과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가 하나의 흐름을 이어서 여기까지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북한을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고 북한의 존재와 그 북한이 뒤에서 조종하고 지원하고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을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특히 이어지는 그 장면, 그 다음 대목은 종북주사파들의 이른바 진지전 전략의 교활한 이중성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진지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악용해서 이용해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뉴스 괴담,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가짜뉴스와 괴담의 뒤에 전체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 일련의 간첩 사건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논평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의 역할, 이것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 즉각적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고, 이때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유엔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는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암흑의 시대에도 주인이 국민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유를 위한 대장정의 도정에 지금 우리는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힘찬 경축사
제가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다양성은 존중하되 내부 총질은 안 된다. 네,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이 비공개 의총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나와서 한두 마디씩 한 것을 아마 퍼즐 맞추기처럼 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는 자들, 구멍 내고 있는 자들은 함께 승선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당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동료 의원을 폄훼하는 이런 행위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 발언 직후에 의총장이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이 아주 싸늘하게 들렸다는 얘기를 의총 참석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 너무나 당연한 이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6년 전에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 그리고 사법 처리로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탄핵하겠다고 달려들고 촛불 들었던 자들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문재인이나 그 종북 주사파 패거리들. 박근혜 대통령이 쓰러졌던 것은 뒤에서 칼 들고 설쳤던 그 배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내부 총질과 집단 배신 때문에 대통령도 뺏기고 정권도 뺏기고 종북 주사파 5년의 폭정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한 노를 거꾸로 젓는 자, 배에 타서 배에 구멍을 내고 있는 자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칼질을 했던 김무성, 유승민 따위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경계한 건데, 그 내부 배신과 내부 총질을 경계한 건데, 의총장이 침묵에 잠겼다, 싸늘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115명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언제든지 새 분리하면 노 거꾸로 젓고 배에 구멍 파고 뒤에서 총질하고 칼질하고 먼저 튀어내려서 도망갈
그런 배신자들로 득식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자유파의 정책 대표 자라는 이 자각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면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감을 표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저 종북 주사파들이 단 한순간도 그 대선을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170여 명 가까운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권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단 한순간 윤석열 정부를 진짜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대선 불복하고 있어요.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의 부인을 공격하고 틈만 나면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의 사무총장이,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부 총질은 하면 안 돼. 너 거꾸로 저으면 안 돼. 타고 있는 배 구멍 뚫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때문에 쫄아가지고 침묵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110여 명의 국회의원들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떻게 믿고 이자들한테 다시 공천을 줍니까? 국민의힘이 공천혁명으로 일대 쇄신 혁신해야 된다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어제의 의총 분위기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파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교조,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인 저 북한이나 종북 주사파들 안에서는 다양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우파만이 다양한 우리의 내부 의견들을 개진하게 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공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에 구멍을 뚫고 있는 거를 다양성의 범주로 넣어서 포용할 수는 없잖아요.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총을 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이자들까지 김무성이 유승민이까지를 다양성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양성과 이적 행위는 명백하게 차원을 달리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의총 발언 후에 보인 국민의힘의 이 반응과 태도를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공천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파의 정체성과 세력을 다시 세우는 공천혁명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 직전에 정연주를 해촉했습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심위입니다. 이 방심위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해촉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광복이라는 방심위 부위원장도 함께 해촉해버렸습니다.
이자들이 정현주, 이광복 이자들이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하고 출퇴근 부가 있거든요. 출석부 같이. 그리고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쓰고 부적절하게 썼다는 감사가 진행이 돼서 그래서 해촉해 버렸어요. 이 정연주는 이명박 정부 때도 해임됐는데 이번에도 또 해임됐다 그러면서 법적 투쟁하겠다고 뭐 하고 나섰는데 법적 투쟁해야지. 얼마나 근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법카를 얼마나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따라서 사법 처리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법정 투쟁 잘 해보라고 정연주. 그건 그렇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방심위원장입니다. 방심위원장.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KBS건 정편이건 라디오건 이건 이렇게 우리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일방적으로 저 종북 주사파한테 유리하게 패널이 구성이 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때 그 대부분의 내용은 그 방송통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통신의 컨텐츠, 방송 내용, 패널 구성 이거를 다루는 데가 바로 방송심의위원회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심위.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진 방송통신 지형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한 저 방송통신을 내용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주 전장터는 방심위라는 겁니다. 주 전장터가.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영주, 이광복이 이런 아주 뼛속까지 종북 주사파들을 해촉해버리고 자른 거죠. 미국을 간 것은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 방심위에 그러면 누군가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새로운 방심위원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이 자유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방송통신의 컨텐츠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제가 어제 제보 받은 게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사시는 우리 고성고 TV의 아주 열혈 애청자시고 우리 자유파 활동가 시민이세요. 이분이 어제 그저께 일본이니까 이제 후지 TV를 그냥 틀어놓고 보는데 4시 10분 20분경에 그 정식 뉴스 시간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를 어디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 역술인 무속인의 배경 역할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더구나 가짜뉴스인데 왜 이걸 후지TV에서 하지? 그랬는데 이어지는 기사 때문에 정말 경악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 역술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바람에 감옥에 갔다 탄핵당했다는 기사까지 오면서 이게 한국발 뉴스로 다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하고 걱정돼서 아니 도대체 한국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이런 방송이 정규 뉴스 시간에 버젓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왜 이걸 그냥 놔둡니까? 라고 막 분해서 근데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고성우 TV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고성범 본부장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째, 대통령실에는 또 우리 정부의 문체부나 또는 당에는 분명히
언론 모니터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해외 언론 파트가 따로 있어요. 해외 언론 비서관 직제가 있을걸요 아마? 그럼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원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짜여지니까 그게 뭐 수천 명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많아봤자 뭐 10명 안팎일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따지고 보면 수만 개의 채널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봅니까 실시간. 국내 언론만 하더라도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하면 미 1000개가 넘는 언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보냐고요. 유튜브 포함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거든요. 고성국 TV인들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내내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게 대통령실이 됐건 정부가 됐건 아니면 당이 됐건 어딘가에서는 이걸 지킴의 역할을 해야 된다. 좌파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왔다 말이에요. 2012년에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고 난 다음에 왜 졌는지에 대한 패배백서에 그게 나옵니다. 언론 모니터링이 부실해서 언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방치한 결과다. 그래서 그 대선 패배백서의 내용대로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40~50명 정도가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한 2년, 3년 가까이. 그 정도의 처절함을 가지고 저것들이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쫓아내고 감옥 보내고 정권 탈취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 안에서는 제1차적으로 그거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라고 달려들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해요. 공중전의 주체가 국민의힘이지. 제가 국민의힘 어려운 거 알겠어요. 이걸 하기 위한 전문 요원 실제로 월급 주고 고용하려고 그러면 당도 재정이 빤한데 뭐 몇 명을 해보겠어요. 이런 모니터링에서부터 공중전, 여론전, 진지전이 시작된다는 문제제기를 저는 정말 여러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당 지도부 바뀔 때마다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모니터링부터 좀 해라 제발. 무슨 일이 언론 상황에서 무슨 일이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싸움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목이 터져라 했는데 당 차원에서 언론 모니터링을 당 차원에서 뭔가 하여튼 했던 때가 언제냐면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입니다. 그때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나마 그 기능도 좀 퇴조했을 거예요. 지금 어떤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가동되더라도 제한적으로 가동되거나 아니면 거의 유명무실화 있거나 그럴 거라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혼자 하기 어렵냐? 오케이. 우리 자유우파와 함께 하자.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리 고성고 TV에 직접 전화해 주신 도쿄에 사시는 애국 자유파 시민과 같은 분들이 전 세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다. 최소한. 국내에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있다. 이런 일 하자 그러면은 정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거 달려들 분들이다. 왜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느냐. 자원봉사 좀 해달라. 우리가 좌파들과 진지전 벌이고 여론전 벌이고 공준전 벌이는데 우리 손이 달려가지고 도대체 저 좌파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SNS 어디에 무슨 글을 올리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 좀 돈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이게 어디 나와서 하는 일도 아니니까 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자원봉사 할 생각이 있는 분들 좀 함께 좀 도와주세요. 아, 얘 이렇게라도 못하냐 말이에요. 제가 장담해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런 취지로 이런 문제의식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자원봉사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겠다. 하루에 10,000명 이상 모일 거예요. 너도 나도 하겠다 그럴 거예요. 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도 잃고 정권도 잃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수백만 수천만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계시거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할 때 지난 5년간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만들어졌던 그 말도 안 되고 폐륜적인 반국가적인 이런 각종 영상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모니터링을 다시 하자. 요즘은 이게 SNS 시대가 돼서 5년 전 KBS에서 방송된 어느 프로그램도 지금 어딘가 SNS상에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어요. 다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는 놔두고 지금부터 하자가 아니고 적어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KBS, MBC 각종 종편 라디오 시사를 통해서 또는 역사 다큐 무슨 교양이라고 위장한 종북 주사파들의 영상들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5년 전에 괴담 퍼뜨리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히히덕거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자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납작 대가리 숙이고 이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할금할금 눈치 살피면서 어디에선가 숨어서 꼭 저 두더지 놀이할 때 그 두더지들처럼 그러고 있을 텐데 그것들 다 찾아내서 발본색원하자. 광우병 때 햇소리 했던 것들 언제 어디서 어떤 햇소리를 했는지 영상 찾아내서 모니터링 하자. 그런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 진지전, 여론전, 공증전의 시작은 저것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하고 무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무슨 괴담을 떠들어댔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부터 시작하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